안녕하세요. 올해로 67이 된 여자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파란만장하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생을 머리로 이해하기조차 어렵겠지만 저 역시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젊은 날을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가 있는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죠. 부모님은 유독 딸인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들의 학비는 빚을 내서라도 대주면서도 저는 중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쥐어준 채 곧바로 동네 봉제 공장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밥을 뜯고 미싱 바늘을 돌리며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일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빚을 갚고 오빠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모두 쓰였지요. 그 집에서 더 이상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저는 20살이 되던 해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대책 없이 올라온 서울은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여유조차 없었기에 구인 공고를 붙인 허름한 의류 공장을 찾아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리며 억척스럽게 일하던 어느 날 공장 근처에 있던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던 지금의 남편 태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처지가 다를 바 없었습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남편은 시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댁은 오직 장남인 큰형에게만 모든 지원을 몰아주었고 나머지 자식들은 거두어주지 않아 방치하다시피 키웠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고단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시댁에 알렸을 때 돌아온 것은 거센 반대와 상처 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깟 공장 바닥에서 일하는 여자랑 뭘 하려고 그러냐며 면박을 주는 시댁의 태도에 실망한 남편은 결국 연을 끊다시피 하고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하나 없이 칼국수 한 그릇으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벅찬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듬직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는 예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지만 우리는 매일 밤 잠드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똑같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절대 우리처럼 밥 먹듯이 굶고 없이 살게 하지 말자. 당연하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들 배는 안 골릴 테니까 걱정 마.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철공소의 무거운 쇠를 만지고 밤이면 화물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뛰며 온몸에 파스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낮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식당으로 넘어가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한 끝에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서울 변두리에 낡았지만 우리 명의로 된 작은 집 한 채를 마침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낡은 대문 열쇠를 돌리던 날 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수고를 더 많이 했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애들 대학까지는 내 손으로 든든하게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상하차 일을 접고 작은 소형 지게차를 장만해 근처 공장들의 화물 운반을 도왔고 저는 식당 설거지를 정리하고 동네 골목에 조그마한 칼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를 두고 지독하다, 돈에 미쳤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통장에 몇 푼씩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살 것 같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 민재와 딸 수진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자란 덕에 속이 깊고 야무졌습니다. 반면 아들은 어딘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해주지 않으면 토라지거나 화를 내기 일쑤였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매섭게 회초리를 들며 아들의 버릇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게차 사업을 확장해 근처 공장들의 자재를 납품하는 제법 번듯한 사업체를 꾸리게 되었고, 저 역시 칼국수집을 오전 장사 위주로 바꾸어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의 무서움과 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자식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해주되 생활비나 용돈만큼은 최소한으로 주며 스스로 벌어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직접 알바를 해서 채웠어야 돈의 귀한 줄을 안다. 딸 수진이는 투덜거림 한마디 없이 곧바로 대학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했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우리 부부에게 따뜻한 내복을 사들고 왔습니다. 반면 아들 민재는 처음부터 불만과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형편도 이제 이만하면 꽤 괜찮은데 왜 유독 저한테만 이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해서 과탑을 하고 장학금을 타는 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말대로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이번 학기 전에 장학금 받을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용돈을 지원해주마.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그동안 조르던 남편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장학금은커녕 전공 과목에서 학사 경고까지 받으며 바닥을 쳤지요. 남편은 그 즉시 아들의 용돈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갔을 액수만큼 딸의 방학 배낭여행 경비로 보태주었습니다. 넌 그 돈을 노는데 탕진했고, 내 동생은 그 돈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며 견문을 넓혔다. 민재야, 내가 널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 네가 뭔가 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겨우겨우 취직해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간호학과를 훌륭하게 졸업한 딸은 대학병원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30줄에 접어든 남매는 각자의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아담한 상가 건물 한 채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노후를 준비했고, 저는 칼국수집을 그 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평일에만 소소하게 장사를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독립시키며 각각 시세 2억 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명의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월세 개념으로 꼬박꼬박 보내라. 그러면 1억은 내가 아버지로서 그냥 지원해주는 셈치고 나머지 1억을 다 갚는 날, 그때 완전히 너희들 명의로 넘겨주마. 딸 부부는 대출에 짐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고마워했지만, 아들 부부는 이번에도 대놓고 뾰족한 눈을 뜨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건물도 있으시면서 이럴 때 통 크게 그냥 주시지 왜 굳이 이런 조건을 달아요?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명의는 계속 내 이름으로 둘 테니 알아서 해라. 아니, 누가 싫대요? 그냥 해본 소리죠 뭐.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자수성가하여 어렵게 일군 재산의 무게와 돈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뿐이었죠. 아들은 결혼 후 귀한 손자 하나를 낳았고, 딸은 엄마를 쏙 빼닮은 예쁜 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 세라 씨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늘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마지못해 나타나 대충 자리를 채우고 가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편찮으셔서 주말마다 병간호와 병원살이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며느리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점이 내내 미안했습니다. 반면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위 도연 씨는 우리 부부에게 친아들보다 더 살갑고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등산 가시려고 하길래 같이 가려고 들렀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또 거하게 상 차리실까봐 서프라이즈로 왔지요. 장모님, 이거 일하다가 칼국수 생각나서 사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도연 씨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란 탓인지 남편을 유독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손보러 가기도 하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랄수록 무심하기만 한데 이 사위 녀석 덕분에 아들 키우는 재미를 난생 처음 느껴보느네. 고맙다, 도연아. 한 번은 사위의 정비소가 건물주의 무자비한 임대료 인상 통보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며 크게 휘청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든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는 거야. 기죽지 말고 어깨에 펴 일단 급한 불부터 꺼라.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형편 나아지면 1순위로 갚겠습니다. 사위는 3년 뒤 정말로 그 돈에 두둑한 이자까지 얹어 갚으려 들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돈을 통째로 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마지막 잔금으로 처리해주고 아파트 명의를 완전히 딸 부부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들은 또다시 눈이 뒤집혀 우리 집으로 악을 쓰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놓고 편애하고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서 왜 저쪽에는 아파트 명의를 덜컥 넘겨주세요? 저도 당장 명의 바꿔주세요. 차별은 무슨 놈의 차별이냐. 걔들은 약속한 대로 다 갚았고 넌 다달이 내기로 한 50만 원조차 제대로 보낸 적이 없잖니. 몇 달 뒤 아들은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듯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도 날아가고 이래저래 지쳐서 퇴사했습니다. 요즘 뜨는 디저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발 자금 좀 빌려주세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번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차용증을 단단히 받고 창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놈도 자식을 키우는 아비가 되었으니 이전보다는 책임감이 좀 생겼겠지. 설령 사업이 잘 안 풀려도 굳이 내 손으로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낼 생각은 없다. 아들은 수도권의 번화가에 매장을 차렸다고 연락해왔고 크게 대박이 나지는 않아도 적자는 면하며 근근히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도록 빌린 돈은커녕 안부 문자 하나 없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잘 살고 있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눈꺼풀과 다리가 퉁퉁 붓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핏기가 사라졌지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우리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투석을 시작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것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복도 하얀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평생 술 한 잔 제대로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남편은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고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모두 비상 걸린 듯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딸 수진이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신장을 아버지에게 선뜻 떼어주겠다고 나섰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 자식 몸에 칼을 대게 하면서까지 연명하고 싶지는 않다. 병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나 올려두고 순번을 차분히 기다리마.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남몰래 병원을 찾아가 공여자 적합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야속하게도 부적합이었습니다. 조직적 합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딸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해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큰 병원까지 찾아가서 다시 검사해봤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이러다가 아버지 진짜 잘못되시면 나 어떡해요. 너무 무섭고 죄스럽고 가슴이 찢어져요. 저 역시 처음에는 자식의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가고 숨을 가쁘게 쉬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문안을 온 아들을 복도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몹쓸 부탁인 줄 알면서도 너한테 이렇게 애원한다. 내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게 눈뜨고 지켜볼 순 없잖아. 우선 마음먹고 조직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100만 배는 뛰어넘을 정도로 차갑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도 가가오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제 몸에 있는 신장을 왜 불쑥불쑥 내놓으래요? 아버지도 자식 신장은 안 받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손주 얼굴도 볼 만큼 보셨고 돈도 벌 만큼 벌어보셨으면 이만하면 여한 없이 살 만큼 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는 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몰래 검사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와서 나를 매몰찬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오게. 애초에 신장 주기 싫으니까 미리 선수 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 절대 못하니까 저한테 이딴 쓸데없는 소리 강요하지 마세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병원 복도를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록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신장을 떼어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너희들 건사하느라 뼈가 닳도록 일한 부모를 향해 어떻게 저런 천륜에 어긋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거칠게 피워 물며 누군가와 통화 중인 아들의 모습이 보이던 그 찰나,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글쎄 나한테 신장 이식 좀 해달라고 징징대더라. 내가 미쳤냐? 부적합이라도 뜨면 어쩌려고 그 위험한 검사를 받아. 이대로 조용히 숨 넘어가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가진 건물도 내 앞으로 고스란히 넘어올 거고 창업한다고 빚진 돈도 안 갚아도 되잖아. 아, 맞다.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디저트 카페 하는 줄 알지만 사실 그거 차린 지 몇 달 만에 다 말아먹고 접었어. 지금은 사채 사무실 하나 차려서 돈 아쉬운 놈들한테 현금 쥐어주고 높은 이자로 피를 빠는데 프랜차이즈 장사보다 이게 훨씬 남는 장사더라고. 아무튼 그 노인 내 죽는다니까 나한테는 완전 땡큐지 뭐. 차용증 때문에 매번 눈치 보면서 장사 안 된다고 거짓말 핑계 대느라 얼마나 피곤했는데 이거 완전 천벌이 아니라 나한테는 대박이지. 저는 지금 제 귀로 뭘 들은 것인지 현기증이 일어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창업 자금을 날리고 사채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뒤이어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달려가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어? 다 들었다.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놈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내밖에 모른다지만 네가 이 정도 쓰레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 어때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저한테 상당 부분 넘어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결국 제 명의로 오게 될 거고 솔직히 아버지가 그동안 돈으로 자식들 이래라 저래라 휘두른 거 맞잖아요. 나 진짜 부모 복 지독하게 없다고 인생 원망한 적 한두 번 아니에요. 아들은 뺨을 맞고도 죄책감은커녕 뻔뻔스럽게 눈을 부릅뜨며 대들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린 채 병실로 터덜터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계신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으며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이불이 찢어지듯 꽉 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돈 하더니 결국 갈 때까지 갔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놈한테 지원해 준 건 콩 한쪽까지 전부 도로 빼앗아 올 것이다. 그렇게 어둡고 참담한 기분이 온 집안을 뒤덮었던 그날. 저녁 뜻밖에도 딸과 사위 도연 씨가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묵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얼마 전에 속으로 남몰래 조직적 합성 검사 다 마쳤습니다. 다행히 아주 적합하다고 판정 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친자식의 신장도 참아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사위 몸에 칼을 대게 한단 말인가. 장인어른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눈앞에 살릴 방법이 뚜렷이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보내드리면 저랑 지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못이 박힐 겁니다. 맞아요, 아버지.
제발 도연 씨 마음 받아주세요. 도연 씨가 제 몫까지 평생 아버지 모시면서 은혜 갚으며 살 거예요. 우리 일단 아버지부터 살려내고 봐요. 제발요. 사실 도연 씨가 그 검사를 받겠다고 결심했을 때 홀로 계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떠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지나가듯 저에게 귀띔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은인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어른 목숨을 살리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냐고. 오히려 사람 살리는 좋은 일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다녀오라고 등을 확 밀어주시더라고요. 눈물로 호소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은 마침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아들도 나를 이 지독하게 외면했는데 남남으로 만난 사위가 나를 살리는구나.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수술은 천만다행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편의 몸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기나긴 투병 기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추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남편은 벼르고 별러왔던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태연하게 거짓말을 건넸습니다. 민재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방도조차 없다고 해서 짐 싸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집으로 내려오너라. 유산 배분이나 재산 얘기라도 드디어 나오나 싶었던 건지 아들은 목소리에 콧노래까지 살짝 섞어가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을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혀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던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아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나 도연이가 자기 신장 하나를 통째로 떼어줘서 수술받고 이렇게 눈퍼렇게 뜨고 살아났다 왜. 아들은 그제야 사태가 완전히 잘못 돌아갔음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뼛속까지 실망한 남편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사채업을 무슨 멋진 프랜차이즈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잖니. 그러니 나도 너한테 죄책감 안 느끼고 그 정도 거짓말쯤은 해본 거다. 넌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챙길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었다며?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렸지만 남편의 칼날 같은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드문드문 보내준 그 푼돈 300만 원 오늘부로 전부 돌려줄 테니 당장 꺼져라. 그리고 지금 네가 처자식과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당장 비워. 내가 빌려준 창업 자금이며 모든 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아버지 정말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하셔야겠어요? 좋아요. 당장 나갈게요. 아버지는 늘 돈이라는 거물로 자식들을 군림하고 짓밟으려고만 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 편에 서서 아부하는 엄마도 늘 착한 척. 눈물 흘리는 지수도 그 사위놈도 다 지긋지긋하다고요. 딸 수진이는 오빠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가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넌 오늘부로 내 오빠도 아니야.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네가 앞으로 과연 사람 울실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들과 완전히 인연의 끈을 가위로 도려내듯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역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빌린 돈을 고스란히 정리하고 집을 비운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며느리 세라 씨 역시 그 뒤로는 우리 부부에게 전화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마운 사위 도연 씨에게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와 보답의 의미로 큰 돈을 건네주려 했지만 도연 씨는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제 진심이 너무 속물처럼 왜곡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돈을 바라고 제 신장을 드린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내 목숨값에 비하면 이건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좀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해서 고생하신 어머님도 모시고 다 같이 편하게 살면 어떻겠나. 홀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도연 씨는 결국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사위의 정비소가 또다시 임대료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상가, 건물 빈 공간으로 정비소를 통째로 옮겨오게 한 뒤 월세와 관리비를 앞으로 평생 단 1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이렇게까지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되나요?
자네가 내게 건네준 두 번째 인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 어머님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등을 떠밀어 주셨다는 이야기. 전에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런 올곧고 선한 분 밑에서 바르게 자랐으니 자네 됨됨이가 이렇게 반듯한 게지. 수술을 무사히 마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 없이 남편과 도연 씨 모두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 이후로는 독한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대신 주말이면 서로의 집에 들러 다정하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낙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불과 몇 달 전 평온하던 일상을 깨듯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민재예요. 다행히 전화 안 끊고 받아주시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뻔뻔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초라하고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들려온 근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채 사무실을 차려 악랄하게 돈놀이를 하던 아들은 결국 불법 채권 추심과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갈취 혐의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형사들 앞에서 장부며 컴퓨터를 전부 압수당하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것을 겨우 모면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재판에서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거액의 벌금과 탈루 세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사무실 문을 완전히 닫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기운 뒤 아내인 세라 씨의 친정 돈까지 전부 끌어다 쓴 탓에 며느리 세라 씨는 치를 떨며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저한테 5천만 원만, 아니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내 처지가 한때는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참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우린 널 도와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내가 지금 처한 그 비참한 상황 중에 단 하나라도 억울한 구석이 있냐? 남의 피를 빨아먹고 등쳐먹다가 달게 벌을 받은 건데 왜 그걸 우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징징대니? 세라 씨가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나는 100번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너에게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 그 귀한 기회를 내 발로 차버린 건 바로 너 자신이야. 이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벌이다. 저는 냉정하게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낸 뒤 쌀쌀맞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발작하듯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아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긴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식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내치시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저 지금 빈털터리로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뺏기고 좁은 원룸에서 밤마다 대리운전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 아들은 여전히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어떤 짓을 했든 결국 무릎 꿇고 받아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전화번호를 영구 차단해 버렸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면 아들의 아들, 즉 내 피가 섞인 손자 녀석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아이가 훗날 무사히 자라 언젠가 제 아버지가 살아온 그 부끄러운 일생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그 아이만큼은 제발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반듯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사위 도연 씨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 부부에게 친아들보다 더 극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남편 노릇, 다정한 아빠 노릇,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들 노릇까지 빈틈없이 해내고 있지요. 나와 남편은 도연 씨가 내 남편에게 건네준 그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단 하루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매일 밤 손을 잡고 다짐합니다. 평소 다른 이들의 이야기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결말은 아니기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제 마음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식이란 부모의 목숨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일삼는 자식이라면
때로는 매몰차게 품에서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희 부부처럼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끝까지 자식들과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